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그 본성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걸 좀 부정하고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지 않나. 근데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게 정말 사실인지에 의문부호를 붙여야 한다고. 좀 그런 타인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되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 문제도 사실 한몫하는 것 같은 게 저한테도 그렇고, 노후가 보장돼 있지 않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뭘 해도 보장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어떤 프레스가 있는 거죠. 나는 계속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을 획득하고 뭘 해가지고 자산 축적을 해놓지 못하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주전공으로 정치경제철학을 연계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동원이고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아빠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해보기로 한 주제가 자살인데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라고 표현된 적도 있고,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단순한 자살률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또 그리고 더불어서 노인 자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주변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랑 연관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이 저는 되게 요즘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피부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관용적인 말 속에도 자살이란 말이 되게 많이 뭐 등장하고, 뭐 자살각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예술 분야에 있다 보니까 디폴트로 우울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질환은 아니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약간 왕왕 얘기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시도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요새 가깝게 느껴져요. 저는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한 경험은 없는데, 이제 지인의 지인까지 건너가면 왕왕 듣는 편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살이 약간 장난스러운 표현에 많이 결부가 되어 있죠. 자살각도 그렇고 약간 자살 마렵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자살을 약간 가볍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풍토가 좀 특징적으로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 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강 온도, 수온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한강 수온 체크 어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 자살에 대한 것이 장난처럼 여겨지긴 해도 저희 주변에 계속 만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두 분은 그냥 느끼시기에 왜 도대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우울한 걸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살은 결국은 내가 더 이상 생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고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감정적 충동이 강하게 보태졌을 때 그걸 실행하는 행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도생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얘기하잖아요. 홀로 자꾸 세상 전체와 싸우는 느낌이 조장한다고 저는 좀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의 붕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더 심화된 것 같은데, 서로 관계 맺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고, 비즈니스적 관계와 어떤 친밀적 관계 이런 걸도 다 구분되어 있고, 뉴스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고립된 청년, 뭐 독거, 노인, 어쨌든 단절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나 지금 죽으러 왔는데 뭐 어떻게. 저 라스트 콜 2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건데, 붙잡아줄 관계, 마지막 끈을 놓치기 싫을 때 누군가한테 항상 헬프 요청을 인간은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마저 없어질 때가 이제 자살이 실행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신의학과 교수가 했던 인터뷰를 봤는데, 미국에는 응급실에 정신과적 응급실이 또 따로 있대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시간을 버는 거래요. 한 10분만 끌 수 있으면 이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일시적인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도 되게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되게 부재하니까, 그게 그 자살률 자체가 자살 성공률인 거죠. 결국 그러면 그게 자꾸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자살에 대한 인식이 약간 저는 생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의료 서비스를 받는 퍼센트가 7%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죄악시하는 것 같아요. 질환 자체도 인정도 안 하고, 마치 예전에 무슨 유튜버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뭐 나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고, 뭐 감기고 뭐고 막 약자들이 걸리는 거다, 그거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우울증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막 그런 인식들이 더 위축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는 전 보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전신의학과에서 진료받은 보험에서 손해보니까 그래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거를 드러내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효율성에 사실 어긋난다고 판단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울감을 증세하면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케어도 많이 해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행위 자체가 효율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되게 터부시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는 것 같아요. 명환님도 이 답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의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읽은 논문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되게 예외적으로 국가 공인 전문 심리사 제도가 운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래요. 그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인가 그게 있긴 있는데 굉장히 수도 적고 주로 중증 질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경증도의 어떤 우울이나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심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좀 마구잡이로 자격증을 남발하다 보니까 되게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고 그래서 내가 정신과를 찾으려는 과정에서도 되게 좀 수고롭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주변 친구가 어떤 정신과가 뭐 의사가 좋다고 하더냐 약간 그런 식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는 것이 되게 사회적인 인식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인데도 쉽게 이렇게 뭔가 어떤 병원에 가기가 망설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병원이 있더라도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를 좀 가려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를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좀 읽었던 논문이 있어요. 그게 진화심리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기후나 전염병 같은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시키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게 되는 국가래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이 부정적인 인지 편향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유전자가 많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가족이나 어떤 집단주의 문화가 그런 이제 부정적 인지 편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걸 케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집단주의 문화가 붕괴가 되고 좀 경제 발전과 함께 개인주의가 심화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늘어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진화심리학은 좀 반증이 불가능한 종류의 분야여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접근을 해야 하지만 제가 그 논문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그 본성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오히려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걸 좀 부정하고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지 않나. 근데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게 정말 사실인지에 의문부호를 붙여야 한다고, 좀 그런 타인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되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제 친구만 해도 대학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공동체의 붕괴라는 점은 주요한 요인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두 분은 자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진짜요? 생각은.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그런 걸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능력치든 뭐 아직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결혼한 게 아니어서 집 어떻게 구하지? 뭐 내가 생활비 어떻게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답이 없다고 그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폭 안에서는 답이 없다고 느껴졌으니까 그때 이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극복이 안 되겠죠. 당연히 단기간에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끝에 가서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육체적 피로랑 같이 왔을 때, 육체적인 지침, 소진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동원님?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면적인 세계를 되게 중시해서 그걸 먼저 개선하려고 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내가 뭐를 개선할 수 있고 그 개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지금 현상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개선할 수 없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이 개선됐고 뭐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가장 많이 해소가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문제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때는 본능적으로 했어요. 뭐 지금 요즘처럼 우울증에 달리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냥 어쨌든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뛰자, 그냥 그거였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달려야 할 길밖에 안 남았다, 그냥 그런 사고에 안에서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죠. 명환님은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11살 때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저를 좀 놀리고 괴롭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내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애들이 반성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막 더 어릴 때에도 약간 막 부모님한테 내가 좀 되게 억울하게 혼났다 그러면은 아 지금 내가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모아놓고 보면 약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었나.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릴 때에는 뭔가 그런 어떤 억하심정으로 좀 자살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진짜 그 좌절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진짜 심리 상담도 계속 엄청 많이 받으러 다녔고 그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고, 그리고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종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 활동은 얘기할 곳을 인간 플러스 신한테까지 이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범위를 채널을 터놓는 거가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창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 만나고 계속 전문 서비스 받고, 그 전문가한테 진짜 이게 불가항력이라고 내가 느껴지면은 위탁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전문가 찾아가야 되는 게 일단 1번 중요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를 찾아가려면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은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사실 찾아야 찾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명환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자살을 하고 싶은 상황이면요. 일단 살고 싶은 의지는 있는. 네.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저라면 일단 자살 예방을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인터넷에. 우리나라 극빈층이 아니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자살 예방 검색하면 이제 사이트들이 뜨고 전화번호도 뜨고 하거든요. 뭐 프로그램도 뜨고, 그런 거에 저는 먼저 신청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뭐 운동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자살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그럴 에너지가 약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먼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그게 좀 더 가능한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 대한 거는 충분히 딥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다시 또 좀 넓은 범위로 나와서 두 분이 뭐 평소에 자살 관련해서 통계 자료나 아니면 기사 이런 것들 중에 좀 인상 깊게 본 게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게 왜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노인 자살률이 되게 높다? 청소년 자살이나 청년 자살 같은 거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빈곤층이 자살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물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지만 제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노년은 그나마 좀 다뤄지는데, 특히 중장년층도 그 노년 다음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연령대에 대한 연구가 엄청 활발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자살 문제에 접근할 때 좀 그런 섹터들을 최대한 세분화해가지고 각 섹터에 맞는 어떤 처방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새로운 섹터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지역별로 보통 이제 자살 통계를 낸다고 하면 이제 뭐 수도권, 전라도, 충청도, 아니면 이제 지역 내에서 각 읍면동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난개발을 최근에 한 신도심, 그리고 슬럼화가 된 구도심,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접성이 되게 없는 지역들인데, 거기서 공통점을 추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주거의 질이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를 한 논문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각 섹터에 맞는 문제 진단과 처방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다른 예시로 이제 만 25세 이하의 경우에는 성소수자가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새로운 섹터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서. 혹시 동원님도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있으신가요?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통계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정신 건강의 문제가 40% 정도,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26%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60% 입박한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퍼센트가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본 거는 물론 국내 자료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대도시화랑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을 해보자면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제 우울이 문제일 거고, 경제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기능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케이스가 이거에 속할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저는 대도시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서울 수도권이 거의 50%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되게 과밀하게 살고 있고, 그 과밀하게 살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여러 분야에서 뭐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기 안에서는 이게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에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있는 게 코앞에 다 있어가지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미래를 예측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미래에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불안 문제가 확대되면 우울증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대비가 안 된다가 계속 나니까 몸에서 신호는 계속 보냈는데 머리로 이성적으로 어떤 대비를 찾으려고 이제 본능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 대비책이 없으니까 계속 우울 문제로 되고 그게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뭐 이건 진짜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냥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 문제도 사실 한몫하는 것 같은 게 저한테도 그렇고 노후가 보장돼 있지 않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뭘 해도 보장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어떤 프레스가 있는 거죠. 나는 계속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을 획득하고 뭘 해가지고 자산 축적을 해놓지 못하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 마크 맨슨 인터뷰 중에 폐지 줍는 할머니 그 할아버지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노인 극빈층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되게 왕왕 보이잖아요. 동네에서도 폐지 줍는 분들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을 기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왜냐면 자본주의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공동체 붕괴가 난 여기랑 또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가족들이든 친구 관계든 돈 때문에 찢어진 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많은 소재로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도 없고 관계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러니까 더욱 여기에 매몰돼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만성 불안으로 작용하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총체적으로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너는 존재할 수 없어, 존재 가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경제적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압력까지 나아가셨는데 그게 되게 저는 탁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전근대 사회에는 빈곤이 그렇게 막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천민이면은 가난한 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굳이 자살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빈곤이라는 게 이제 개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시기는 최소한 산업화 이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빈곤층이 자살을 한다 이렇게 끝을 낼 게 아니라 무엇이 빈곤을 문제로 만드는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가난해가지고 죽고 싶다라고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가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에 붙는 어떤 낙인과 멸시와 조롱과 좀 내가 무능하다는 감각이나 사회에서 어떤 내 자리나 내 위치가 없다라는 생각이나 어떤 내가 패배자라는 관념 그런 것들이 사실 매개적으로 작용을 해야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곤이라는 문제에 사실 또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자살률이 어떤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제도 그 개선안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냥 못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하니까 돈을 주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너무 단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정체성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력감이나 어떤 낙인이나 내가 실패했다는 어떤 그런 생애나 그게 결국은 그 느낌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의 상태로 빠지게 되면은 그게 점점 이렇게 발전되면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가치 체계를 계속 상위에다가 물질적 풍요,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파워 뭐 이런 것들을 두니까 그거를 획득하지 못하면 나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약간 이어지는 것 같아요. SNS도 그렇고 우리나라 인터넷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긴 한 것 같지만 옆집 땅 샀다고 하면 배 아픈 것처럼 좁은 나라에 사는데 과열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게 SNS로 다 연결돼 있고 SNS 보다가 우울하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배우들도 얘기해보면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게 우울감을 엄청나게 조장한다고 하는데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너무 이렇게 뭔가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좁은데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 없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와 그럼 진짜 내몰리는 지금 딱 느낌만 해도 되게 벽에 몰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의미라는 게 사실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이제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것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너무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사실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그런 탈출구를 마련할 방안들은 있거든요. 다시 빈곤 얘기로 돌아가면 이 빈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도 더 퇴보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빈곤 자들의 이제 자활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읽었던 게 있는데, 조문영 선생님이 빈곤 과정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인가 그때쯤에 이제 빈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끼리 서로 뭐 물건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활을 하자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운동권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현대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전문가랑 1대1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활 시스템이 변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 빈자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힘으로 뭘 해냈다라는 그런 감각이 좀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약간 내가 진짜 빈자라는 걸 계속 증명을 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일에 나를 끼워 맞추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되게 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좀 약간 내려갔다라는 그런 식의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나 관계망을 조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선진화된 시스템에 맞춰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많이 논의가 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 당시에 뭐 빈자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할 때는 빈자가 죄악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근데 죄악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이들끼리 모인다는 건 더욱 엄두를 낼 수 없고,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기능에서 찾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재 분위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고 또 좋은 공동체인데, 그것마저 사라지니까 문제는 부각되고 해결책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확실히 두 분이 느끼시기에도 한국이 좀 기능을 강조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뭐 나이대에 맞게 결혼하고, 직장 어디 들어가야 되고, 학교 어디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유치원 어디 가야 되고, 아파트 급수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 아파트는 몇 급, 몇 급, 몇 급. 그냥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등급화돼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그리고 패션 되게 신경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헬스 열풍도 그렇고, 뭐 물론 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결국 구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에서도 브랜드에 따라서 다 구분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피부에도 느껴지고. 패션 우울증 막 이런 말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걸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지 못하다, 등급이 낮다, 어떤 이런 걸 그냥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진짜 신기한 게, 누가 저한테 막 구체적으로 시키거나 그런 사람은 없는데도 한 20살 때는 막 나이에 하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이러다가 막 20대 중반이 되고 이러면서 저도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헬스장 다녀서 약간 몸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매력적인 몸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진짜 순전히 내 욕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몇 살 전까지는 취업을 해야 할 텐데 뭘 해야 될 텐데,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의 목록이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어떤 그런 나를 어떤 기준으로 라벨링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건지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게, 제가 한국에 밖에 살아가지고 다른 나라랑 잘 비교는 못하겠지만 한국 문화가 그렇다고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보고 올 테니까 두 분 준비하셨던 자료 보시면서 네네. 못한 얘기